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앞으로 5년간 42조 원을 투자합니다. 당장 병원비 부담은 줄겠지만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실제로는 가치가 낮은 부동산에 큰 호재가 있다고 속여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지, 또 어떤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잦은지 실태 취재했습니다. 승합차 최고속도 규정을 어긴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5만 4천여 대가 리콜됩니다. 반사판 규정을 위반한 벤츠 A200과 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 A3 등 수입차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건강보험 얘기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4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벌써부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정부가 건강보험에 앞으로 5년간 4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41조 5,800억 원을 투입해 현재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는 재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보다 6조 5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컸던 자기공명 영상 촬영, MRI나 초음파 검사,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도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1살 미만 영유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진료비를 또 할인해주는 외래 정액제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또 올리기로 했고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물론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요양병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의 부담도 높일 방침입니다. 늘어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되지만 지난해부터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5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대신 3년 안에 경영 정상화를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금호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안 내용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박삼구 전 회장 총수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놓는 대신 추가로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자회사를 매각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비수익 노선을 정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3년 안에 경영 정상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도 명시가 됐습니다. 네, 윤 기자, 금호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 언급을 직접 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채무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배수진을 친 자구안을 바탕으로 시간을 벌고 아시아나항공만은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그리고 아시아나 IDT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현금화에도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갚기엔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이번 자구계획안 수용할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산은이 금호 측과 최근까지 물밑 조율을 해온 만큼 양측 공감대가 이뤄진 후 자구안이 나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가 제시한 3년이란 시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담보 지분이 시장 가치로 200억 원 안팎밖에 되지 않아서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인 이 5천억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채권단 그리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사이에 보완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가 곧 판가름 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WTO가 언제쯤 최종 결과 내놓을 예정이죠? 네, WTO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쯤 최종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인근 지역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면서 지난 2015년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상소를 했고 내일 새벽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안전 문제 우려하시는 소비자들 많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또 패소하면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볼 때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1심 결과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가운데 28종에 대한 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 재개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15달의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50달러로 1년 전보다 8.9%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이 3.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과 선박, 승용차 수출은 늘었지만 반도체와 액정 디바이스가 각각 20%,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7년 만에 이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먼저 오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법 조항, 이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흔히는 낙태죄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 가지 조항인데요. 하나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그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 낙태죄 조항과 그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입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7년 동의 낙태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최종 결론인데요. 이 의사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의 논리는 태아 역시도 엄마와 분리된 별개의 생명체이며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이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최종 위헌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이번에 나오면 법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 만입니다. 기자, 그런데 이번 이슈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 중 하나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이 거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찬반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오늘 일제히 헌재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단체가 모인 위헌 지지 성향 시민단체는 이미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반대 성향인 개신교 중심 단체들도 오늘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위헌을 지지하는 단체 쪽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임신 중지를 위한 행동의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낙태죄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한 환자는 1,190만 명으로 국민 4.4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은 프로포폴로 446만 명이 이용했고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이 334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차 소식입니다. BMW가 7세대 3 시리즈 신차를 선보였는데요. 새로운 디자인과 또 첨단 편의 기능으로 최근 주춤했던 수입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시승 행사장 현장에 나가 있는 정윤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윤영 기자, 이번 신차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차가 BMW 7세대 3시리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 모델보다 외관이 커졌습니다. 전장, 전폭등이 모두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크기는 커졌지만 헤드라이트와 후면 램프의 디자인 변화 등으로 날렵한 느낌을 줬다고 BMW 측은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편의를 제고한 기능도 눈에 띕니다.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나 자전거 탄 사람을 차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네, 이 3시리즈가 BMW에서는 잘 나가는 모델 중 하나죠? 네, BMW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모델이 1975년 발표된 뒤 현재까지 3시리즈의 글로벌 판매량은 약 1,550만 대에 이릅니다. 때문에 이번 뉴 3시리즈의 BMW가 거는 기대도 큽니다. 지난해 BMW는 차량 화재 사건으로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3시리즈를 통해 반등을 깨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BMW 비롯해서 최근 수입차 판매가 사실 주춤한 상황인데 이번 신차가 시장의 활력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1분기 수입 승용차 판매는 5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의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도 13.7%로 떨어져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등록 인증이 지연되고 물량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국산 신차가 인기를 얻으면서 수입차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BMW가 침체된 수입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BMW 신차 시승 현장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호재가 있다면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업자들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근거도 없이 몇 배를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데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알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야산입니다. 주변에는 주택이나 상점 등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이곳은 지난해 8월 10곳의 경매회사들이 총 32억 원을 주고 매입했고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현재는 무려 712명이 주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취재 결과 야산을 매입한 경매회사들은 곧바로 인터넷 등을 통해 남북 경업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광고했고 매입 2달 뒤인 10월부터는 이 산의 지분을 쪼개서 팔기 시작했는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개발 여지는 없어요. 개발을 거기서 뭐래, 큰 돌산인데 그냥 손봉우리 쭉쭉 올라가는 돌산인데 무슨 개발을 어떻게 해요? 지분을 사들인 사람들은 울산과 창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확인도 없이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네, 아예 갈 일이 없죠. 안 가보고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등기부 등본 해갖고 이제 그게 무슨 그래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지.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지분 거래 특성상 712명 모두가 동의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면 본인 지분을 누군가 사야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돈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숨긴 채 해당 경매회사들은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여전히 거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건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신 물건은 많이 있어요.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일확천금 기회라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설득은 사실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앞서 파주 사례를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기획부동산이 특히나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한 토지거래정보회사가 올해 1분기에 전국 부동산 거래를 살펴봤더니 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약 6%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지분을 비슷한 값에 몇 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파는 패턴만 뽑아봤더니 의심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로 10건 중에 3건 정도가 됐고요. 이어서 경기도였는데 경기도는 의심거래만 7,400여 건으로 전국 의심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성남 금토동과 의정부 등에서 이런 지분 거래가 수백 건씩 이루어졌는데 이 성남 금토동의 한 야산의 경우에는 이 산에 지분을 산 사람이 3,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토지 사고 팔 때 필지 거래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왜 지분 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기획부동산 일반적으로 경매회사 등 여러 회사를 세워서 헐값에 땅을 산 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지분을 팔고 있는데요. 관계자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변에 어떤 개발 요소들이 있다. 그 근처에 비슷한 용도의 토지가 나와 있다.
그러니 지금 구입해 두면은 얘도 그렇게 좋게 팔릴 것이다라고 유혹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토지들이 다 해발 200에서 400m 산에 있는 토지들도 많고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뭐 절대 녹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땅을 쪼개서 파는 필지 거래가 이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지를 쪼개려면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 없는 이런 지분 거래가 지금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쓰고 있는 수법인데 말 그대로 땅의 일부 지분만 사는 겁니다. 당신도 이제부터 큰 땅의 주인이 됐다라고 기획부동산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전체 토지를 이용하려면 다른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뭐 어렵거나 개발을 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투자자 스스로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먼저 기획부동산의 경우 앞서 보신 것처럼 무슨 경매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종합건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쓰고 있는데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일부 기획부동산들은 투자자를 해당 부동산에 데려가서 뭐 개발 계획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땅을 팔 때는 다른 지역에 엉뚱한 땅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면 뭐 본인이 빚을 내서 몰래 하지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있다 이런 전화나 뭐 인터넷 광고, 블로그 등 이런 것들은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 기자, 그런데 개인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알고도 속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막을 제도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국토부에 물어봤는데요. 이 기획부동산 거래가 지분을 사고 파는 거래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개인 간 이 거래이다 보니까 따로 견제할 장치를 만들 방법이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민사 사건으로 나중에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한 필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좀 막는 것도 이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한다든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막진 못했지만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홍릉과 가회동 일대 등 8곳을 도시재생 후보지로, 사근동 일대 등 5곳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13곳에 올해부터 5, 6년에 걸쳐 2,4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등 19개 차종 6만여 대가 리콜 조치됩니다. 속도 제한 기준과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리콜 대상 차량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현대차의 그랜드 스타렉스와 벤츠 A200, 아우디 A3,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등 19개 차종 6만 2,500여 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 최고 속도 제한 장치 기준인 시속 110km를 초과했는데요. 2013년 8월에 생산된 차량부터 모두 5만 4천 대 넘게 리콜됩니다. 벤츠 A200은 4,600여 대가 리콜되는데 뒷면 안개 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벤츠코리아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차와 벤츠는 그런데 또 다른 차들에서는 어떤 결함 발견됐습니까? 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A3의 경우 일부 모델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 고정핀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와 박스터에서는 통신장애와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이 확인돼 모두 190여 대가 리콜됩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각 업체의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전에 자기 돈을 내고 수리를 받은 경우 자동차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주가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IR을 통해서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알짜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또 배당을 늘리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임 기자. 금융지주사들이 주가 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해외 투자자 잡기에 좀 나섰는데요. 일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주말에 미국과 캐나다로 출발을 하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금융 손태순 회장이 홍콩과 도쿄로 출발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KB금융은
알짜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서 몸집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하나금융은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주사들이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주가 때문인데요. 2016년, 17년 그때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재미가 좀 좋았을 때인데, 근데 그게 지난해 이후로 약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좀 좋지를 않냐면 주가가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현재 은행주들은 0.42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0.4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지주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 1년 새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를 1조 원가량이나 대거 순매도한 영향이 크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자사주 수익률 결과 이것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주사 회장들은 자사주를 보통 여러 차례 걸쳐서 사고 또 그게 기사화돼서 주가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4대 금융지주사들을 살펴보니까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취임한 이후에 이 수익률이 15%를 넘어서 자사주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런 CEO였고요. 반면에 지난해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KB금융이었는데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은 자사주 수익률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윤 회장은 15,000주 정도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지난 9일 기준 엊그제 기준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7%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매매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심리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거래소는 금융위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1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접견한 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2시간 정도 대화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약간의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기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기한 이전에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탄력적인 연기 방안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01% 내림세 222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오름세입니다. 0.81% 오름세 7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아시아나입니다.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에 5천억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경영정사가 안 된다면 아시아나를 매각할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1.23% 오름세에 4,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광고업체 인크로스를 지분 34.6%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 반전했는데요. 0.2% 내림세 2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진칼 우 29.8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등 62,500여 대가 리콜이 들어갔는데 현재 0.78% 내림세 1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